1959년 2월 부구랄 산맥의 밤, 안에서 찢긴 텐트, 발자국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다. 설명되지 않는 골절, 사라진 혀와 눈, 미량의 방사능, 소련은 압도적인 자열력이라 결론 냈다. 하지만 그 밤 텐트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민다. 사건의 주인공은 우랄 공대에 숙련된 9명이다. 원래는 10명이었지만 유리유디는 병으로 돌아갔다. 2월 1일 밤에서 2일 새벽 사이 홀라트 샤흘 동사면 텐트를 세운 직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당국은 범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했고 지역은 3년 동안 폐쇄됐다.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4가지다. 왜 텐트를 안에서 찢고 탈출했는가? 치명적 둔기 외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방사능과 연조직 손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과학적 시나리오로 수렴할 수 있는가? 수색대가 본 텐트는 칼로 안에서 절개되어 있었다. 출구는 막히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천을 찢고 나왔다. 난로와 도끼, 외투와 장비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하의 폭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버린 이유는 하나다. 지금 이 자리, 텐트 안이 더 위험하다는 확신이었다. 그런데 텐트에서 내려간 발자국은 달림이 아니라 걸음이었다. 패닉으로 찢고 나왔지만 곧 질서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심리생리적 충격으로 전력 질주가 어려웠을 수 있다. 그들은 숲 경계로 내려가 바람을 피하고 불을 피우려 했다. 초기 공포 뒤에 이어진 이성적 조난 조치다. 처음 발견된 두구는 큰 소나무 아래에서 발견됐다. 높은 가지가 부러져 있었다. 도끼 없이 땔감을 만들려 했거나 지형을 확인하려 올라갔을 수 있다. 일부는 맨발과 속옷 차림이었다. 저체온증의 무자비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5월 늦게 협곡에서 발견된 4명은 동료의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오래 버텼다는 흔적이다. 일부의 역설적 탈의는 저체온증 말기의 착각으로 설명된다. 몸이 뜨거워졌다고 느끼는 치명적 오작동이다. 공식 사망은 2갈래였다. 6명은 저체온증으로 3명은 치명적 둔기 외상으로 사망했다. 티보 브리뉴는 심한 두개골 골절이 있었다. 졸로 타료프와 두빈이 나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흉부 압괴가 있었다. 피부 열상은 경미한데 내부 골격 손상은 심했다. 넓은 면적의 느린 압력이 몸을 눌렀을 때 나오는 패턴이다. 두빈이나의 혀와 눈 손실은 공포를 키웠다. 그러나 지연된 수습과 흐르는 물, 동물 훼손을 고려해야 한다. 사후 환경 요인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 텐트를 찢고 나왔는가? 둔기 외상은 어디서 생겼는가? 두 축을 동시에 설명하지 못하면 음모론이 끼어든다. 하나의 자연 시나리오로 2가지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첫 번째 가설은 지연된 소규모 슬래브 눈사태다. 등반가들은 경사면을 절개해 평평한 텐트 털을 만들었다. 절개는 위쪽 눈층에 응력을 집중시키는 약점이 된다. 밤새 카타바틱 바람이 풍적설을 쌓아 올린다. 아래층은 결정이 섬긴 설탕눈으로 전단에 취약하다. 경사각이 낮아도 지형과 설질, 풍설 하중이 겹치면 붕괴는 가능하다. 임계점에 도달한 순간 단단한 슬래브 블록이 텐트 일부를 덮친다. 잠들어 있던 신체에 넓고 단단한 압력이 가해진다. 피부는 크게 찢어지지 않지만 갈비뼈와 두개골은 부서질 수 있다. 공포에 휩싸인 이들은 출구 대신 천을 찢고 탈출한다. 도구와 외투를 챙길 시간은 없었다. 슬래브 규모가 작고 바람이 강하면 흔적은 빨리 사라진다. 며칠 뒤 도착한 수색대가 뚜렷한 잔해를 못 볼 수 있다. 이 가설은 텐트 절개와 외상 패턴을 동시에 설명한다. 두 번째 가설은 이음향 유발 공포다. 도명 지형과 강풍은 카르만 와류 거리를 만든다. 20Hz 이하의 이음향은 메스꺼움과 현기증, 공황을 촉발할 수 있다. 사람은 원인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진다. 이 가설은 비이성적 탈출 동기를 강력히 설명한다. 둔기 외상은 텐트 밖의 2차 사건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어둠 속의 협곡 추락이다. 대한 가설들도 있다. 군사 실험, 낙하산 지뢰, UFO, 만시족의 공격 같은 이야기다. 방사능 흔적은 개인 이력과 토륨 장비,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다. 측정치 자체도 치사량과는 거리가 있었다. 충격파 무기라면 화상과 파편상, 전형적 내부 장기 손상이 동반된다. 그런 패턴은 뚜렷하지 않았다. 타인의 발자국이나 교전 흔적도 확실하지 않았다. 혀와 눈 손실은 지연된 수습과 수중 부패, 동물 훼손으로 설명된다. 무엇보다 결정적 동기가 빈약하고 증거의 연결성도 약하다. 이제 하나의 사건 전개로 묶어보자. 경사면 절개, 설탕눈, 풍설 하중, 한밤의 임계점, 그 일부를 누르는 슬래브 블록, 잠든 몸 위로 내려앉는 단단한 압력. 운명은 즉시 심한 골절을 입는다. 텐트는 비틀리고 폴은 휘며아는 붕괴 직전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출구 대신 천을 찍고 밖으로 나온다. 그들은 걸어서 숲 경계로 내려간다. 한 줄의 발자국이 이어진다. 숲 가장자리에서 바람을 피한다. 불을 피우려 하지만 손은 얼고 가지는 굵다. 누군가는 나무를 타고 주변을 확인하려 한다. 높은 가지가 부러진다. 저체온증이 서서히 이성을 잠식한다. 처음 대여섯은 숲가에서 쓰러진다. 이들은 동료의 옷을 겹쳐 입는다. 더 낫고 따뜻할 것 같은 곳을 찾아 어둠 속으로 이동한다. 눈에 덮인 크리크와 얕은 협곡이 앞을 가린다. 발판은 얼어있고 시야는 흐린다. 하중이 실린 가슴과 두개골은 작은 추락에도 치명적이다. 마지막 4명은 그곳에서 멈춘다. 부검 기록을 다시 읽는다. 연조직 손실은 수중 부패와 동물 훼손으로 설명된다. 방사능은 개인 이력과 장비 오염, 환경적 요인으로 해석된다. 외상 패턴은 넓은 면적의 느린 압괴와 합치한다. 잔존 의무는 있지만 핵심 퍼즐은 맞춰진다. 왜 수십 년간 미스터리였을까? 소련식 수사에 불투명성이 있었다. 사람들은 눈사태의 전형적 징후에만 기대어 생각했다. 경사각과 잔해, 대규모 붕괴의 부재가 편견을 만들었다. 소규모 지연 슬래브라는 비정형을 놓친 것이다. 빈틈은 음모를 부르고 음모는 또 다른 빈틈을 만든다. 정량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합리적 수렴은 어려웠다. 이 사건은 단일 원인이 아니다. 설치 실수, 특수 설치, 풍설 하중, 혹한, 어둠, 지형, 심리 반응까지 여러 요소가 치명적으로 겹쳤다. 이 유발은 소규모 슬래브가 가장 설득력 있다. 비이성적 탈출은 이 음향이 증폭했을 가능성도 있다. 치명적 외상은 텐트 내 압괴 또는 이후의 추락에서 발생했다. 나머지는 저체온증이 마무리했다. 소련의 압도적인 자연력은 오늘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된다. 작지만 결정적인 실수 위에 드물지만 가능한 자연 조건이 포개졌다. 우리가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적어둔다. 경사면 절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절개 높이와 각도를 최소화하고 상부 하중 증가를 계산하라. 설질과 층상 구조를 반복 점검하라. 설탕 눈과 표면 서리, 약층은 경사각이 낮아도 위험을 키운다. 바람은 적이자 속임수다. 풍설은 표층 하중을 비대칭으로 성장시킨다. 강풍 예보라면 텐트 위치를 더 보수적으로 잡아라. 야간 조난 시에는 하산전팀 상태를 점검하라. 최소 장비와 보온 의료, 신발 확보를 우선하라. 저체온증의 심리와 행동 변화를 교육하라. 역설적 탈의와 방향 감각 상실, 판단력 저하를 상상 훈련하라. 다이아트로프 패스는 초자연의 전설이 아니다. 인간의 작은 판단과 자연의 드문 조합, 운 나쁜 타이밍의 합이다. 괴기함은 설명의 빈틈에서 태어나고 설명은 데이터와 모델 그리고 겸손에서 태어난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한 가지다. 자연은 세밀하게 거대하다는 사실이다. 작은 절개, 얇은 약층, 한밤의 바람, 그 미세한 것들이 생과 사를 가른다. 홀라트 샤흘은 죽음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은 공포가 아니라 경고다. 우리는 이름에서 전설을 읽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읽어야 한다. 그 밤에 9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애도는 음모를 덜어내고 실전을 바꾸는 일이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그 발자국이 남긴 데이터는 우리를 살린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 미스터리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답이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